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던 그 유튜브 방송, 그 방송 공중파 방송도 있어요. 예. 하지만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좀 변동이 된 수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수치는 없었고, 그에 앞서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대선 직후 이틀간인 지난 6월 4일에서 5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서 58.2%가 잘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35.5%였습니다. 이게 수치가 보면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궁금하신 것은 이걸 거예요. 네. 왜 지지율이 아니고 국정수행 전망이냐.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일주일이니까 또 조사하는 시점으로 따져보면은 한 3, 4일 정도, 2,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뭐 국정수행 평가를 할 게 없죠. 날짜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잘할 것을 앞으로 잘할 것으로 보느냐인데 사실은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면은 국정수행 전망으로 물어봤다가 한 1, 2주 지나서 지지율을 물어보면은 국정수행 평가를 하면은 다르게 인식을 하냐? 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국정수행 전망이면 그러면 앞으로 1년 뒤를 전망하느냐, 예. 5년 뒤를 전망하느냐, 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약간 이런 기준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뭐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지율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국정수행 전망으로 물어보자. 예.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뭐 2주 3주 지난 뒤에 물어보게 될 지지율하고 큰 뭐 차이가 있느냐, 크게 궁금해요. 다른 거냐, 예. 다르진 않아요. 그냥 이름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만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별로 구분을 하지 못해.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수행 전망이라는 게 한 달 뒤의 전망인지 6개월 뒤를 전망하는 건지 네. 1년 뒤인지 5년 뒤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정수행 평가에는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지만은 앞으로 잘할 거냐 기대감도 사실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일단 대선 득표율이 49%대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9% 정도 높게 나온 건데 이건 기대감이라고 봐야 돼요. 뭐 기대감을 허니문? 봐야 되겠죠. 허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예.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02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대략 한 5년 지났죠. 예. 한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허니문이 있었어. 그래서 92년에 이 당선돼서 9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YS잖아요. YS. 확실해 그랬을 때는 그때는 막 그냥 80% 지지율이 90%였어요. 예. 갤럽 기준으로 보면 DJ도 마찬가지야. 이명박 그때는 전 대통령도 지금 저희가 자막 깔았는데 그러니까요. 79.3%. 저렇게 나와요. 저게 이른바 말하는 허니문이고 국정수행 기대감이야. 예. 아직 안 봤지만 잘하겠지. 버스 중앙차로 같은 게 나오겠지. 청계천 같은 게 나오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요? 2012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0년 가까이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별로 허니문이 없어. 그러니까 허니문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왜 허니문이 없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냥 신문으로 보잖아요. 네. 그럼 일단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접어도 그리고 패자는 또 역사 속에서 일단 사라져요. 그렇잖아. DJ도 오늘 정기한테는 합니다 이러면서 사라졌잖아요. 영국 갖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 지금의 여러분들 정치를 보시면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속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났다고 얘기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 예. 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낙선을 했지만 바로 또 국회의원이 됐고 바로 또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계속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허니문이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져도 안 숨어, 안 사라져. 예.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네. 트럼프를 봐요. 예. 트럼프 봐. 트럼프는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바이든을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 자기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허니문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아하. 그래서 요새 보면은 결혼했을 때도 허니문 이야기 잘 안 해. 그죠? 네. 첫날부터 싸워. 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우리 또 이동재 앵커 또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뭐요? 예. 허니문이지 뭐.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이 수치를 좀 보자면은 일단 지역별로 득표율보다는 대체로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른 지역보다 서울 같은 경우에 57.6%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54.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몇 퍼센트 정도는 약간 핸디캡을 줬다고 해야 되나? 예. 아니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대선이 끝났잖아. 아까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주일이 1년 같다 그랬잖아요. 7년 같다. 7년 같다. 7년 같다 그랬어요. 네. 진 쪽은 뭐냐면 진 쪽은 이런 질문에 응답을 하고 싶겠어요? 응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오히려 잘 못할 것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줄어들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가 살짝 이런 게 있어요. 이른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토리 이펙트라고 그래요. 빅토리 이펙트. 빅토리 이펙트가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뭐 썩 투표를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를 안 한 사람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또 찜찜하잖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이걸 이른바 빅토리 이펙트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누구 찍으셨어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빅토리 이펙트야. 네. 아니 이동재 앵커도 그렇잖아요. 누가 아니 아주 심각한 일 아니면 누가 이렇게 턱 물어봤는데 약간 좀 신경 쓰이잖아. 네. 누가 또 뭐 알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알았어, 물론 거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건 네. 다 비밀이 보장되는 조사지만 이게 잘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포함이 돼 있다. 빅토리 이펙트죠.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찍지는 않았는데 정작 잘할 거냐고 물어보면 좀 이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네. 좋게 이야기를 하면 힘을 북돋아 주는 거고 또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순응하는 거지. 뭐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이런 현상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좀 일어나요. 그럼 다음 지지율 조사는 보통 한 2주 정도 있어야 나오나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 다음 주부터 빠르면은 이제 조사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전통적으로 한 3주 정도까지는 국정수행 기대감을 물어보자라고 이제 하는 뭐 갤럽이라든지 MBS라든지 이런 데서는 네. 바로 지지율로 안 들어가겠지만 예. 뭐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많이 봤던 그런 많은 조사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바로 지지율 물어보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를 보면은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 안정이 41.5%가 나왔습니다. 이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뭐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결국에 이제 경제에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위주로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이 얼마 정도가 돼야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 60%는 돼야 돼요. 왜 지금 이따가 이제 송국건 평론가가 오면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헌법 84조로 법원이 지금 쫄았잖아요. 예. 법원이 쫄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헌법 84조 이러면서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재판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럼 일단 그러면 60%보다 안 되면 우리 다 예상했던 거잖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를 유지하면 그래도 이걸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부릴 때는 또 힘을 부리고 또 조금 여론의 눈치를 볼 때는 장차관, 공기관, 장애 임명은 좀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장 나올 보도가 뭐겠어요? 당장
신문에서도 뭐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이런 게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 대선 득표율에 못 미쳐 49.4이잖아요. 예. 이거보다 못 미쳐. 지지율이 48%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니 지금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그러면 당장 재판 리스크, 당장 이거 이 판결 내려야 된다. 예. 이런 여론이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차 지점이 그러니까 60%다. 그러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는 이게 골치 아파진다고. 아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이게 공수가 바뀌어봐야 사람들이 이게 아는 거야. 막 공격할 때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막 정말 뭐 다들 공격하기 바빴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김건희 뭐 걔가 뭐 수조에 들어갔네 뭐 예. 그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는 막 그냥 망하는 집안 더 망해라 이러면서 던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또 뭐 탄핵까지 당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아 봐요. 그런 비판에서 더군다나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그 민주당 내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 예. 그 이게 제가 보니까 일단 정부 주요 인사 인선도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이분 관련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나 오히려 조국당 민변 등을 통해 가지고 좌파 진영에서 일단 비판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고 뭐 특수부 출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난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 관련해서 막 각종 이제 의혹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 같은 것도 불거졌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좌파 언론에서 진보 좌파 언론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약간 검찰 출신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찐 좌파 코어 지지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뭐 당장은 아니겠죠. 당장은 아니다. 근데 예. 이동재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금요일 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예, 예. 그 중에서 한 명의 후보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오광수 안 된다 이랬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금방 또 얼마 있다가 지나서 이게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만은 지금 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게 이 오광수에 대해서는 이 목구녕까지 와 있는데 이걸 내뱉지는 못해. 왜? 그러면 예의가 없어. 이거 한번 맞아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끝장이야. 예의가 없어?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완전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정치란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이동재커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이럴 때.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왜 오광수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대통령이 설명을 하든 아니면 비서실장이 설명하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경향신문인가요? 네. 부동산 차명거래 이거 보도가 됐잖아요. 주간 경향. 경향이니까. 여하튼 경향이잖아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향성이 이거 좋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체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 84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더 국민 여론의 공감을 얻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정이 안정돼야 됩니다. 또 G7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 갈 길이 뭐 만길 천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좀 공감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뭐 1주 내 또는 뭐 3주 내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 3개월, 4개월 가면 이제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막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던 그 유튜브 방송
그 방송 공중파 방송도 있어요. 예. 거기에서 어느 지점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추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판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그게 살짝 무서워요. 네, 지금도 그게 살짝 무서워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따가 송국권 평론가와 함께 그 부분도 좀 자세히 그게 이야기 무서워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여기다가 또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 출신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또 변호인들이 민정수석실 등의 이제 주요 보직에 완전히 이제 포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른바 본인사로 이야기되는 부분이잖아요. 대중이 보기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장에 풀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헌법재판관에 앉힐 그런 후보자군. 예. 그러면은 수두룩할 거예요. 음. 가령 뭐 민변 출신이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일까요? 그러면은 다들 국민적 인식은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민변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좀 나름 명망을 좀 얻고 있는 사람들 또 법에 대해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뭐 판사들 예. 그런 판사들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면은 그래도 크게 이 비판을 받거나 막 뭐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건데 딱 경력에 뭐가 찍힙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형사재판 변호했던 인물 또는 뭐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 충돌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임기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평판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이게 예. 지지율과 연결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 믿어야 되는 자리에는 성남 라인 그다음에 변호인들 일단 박아놓고 가자.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재판과 사법 리스크가. 왜냐하면 여차하는 순간 이게 와르르 또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탑까지 쌓았는데 이걸 누군가가 흔든다 하면은 흔들 사람은 누구였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국내로는 사법, 외부로는 미국이나 뭐 이런 외교 관계.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완전히 어깃장이 날 때,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른바 방탄의 탑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변의 아주 측근들의 인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의중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측근 인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성엽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 이성엽 변호사가 뭐가 이해 충돌이냐? 오광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뭐 이건 아주 가까운 최측근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 오광수 변호사야말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인가는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의 수위를 뭐 최고조로 높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이게 축켜 세웠던 이른바 공중파 언론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언론 정의가 아닌데 삼권 분립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정면으로 나올 때 그게 엄청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다뤘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또 보수층이 많으니까 국힘 관련된 얘기도 좀 다뤄볼게요. 3대 특검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뭐 토탈 한 600명 정도 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파견 검사만 120명 정도 됩니다. 1년 내내 특검 관련된 기사 나오고 실시간 브리핑 할 거고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여론에 어떻게 기능을 할지 만약에 수사가 좀 도를 넘는다. 수사 과정에서 분명 이런 말하기 참 그렇지만 예전에 이른바 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당시에 뭐 최순실 수사하고 이럴 때 안 좋은 꼴도 많이 봤잖아요. 그때 뭐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수사가 도를 넘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이것도 여론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뭐 야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정당 해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있는데 이거 앞으로 특검 관련돼서는 여론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것도 좀 하나의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방금 전에 이동재 앵커가 예상한 그대로일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위기 요인들이 있어요. 네. 대통령 자신에게도 있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사실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완전히 연결되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이 거론되지만 드루킹 걸 했던 사람을 어떻게 행안부 장관으로 또 올리겠어요. 일단 이런 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설레발이죠.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친문 인사는 등용 안 하느냐라는 내부의 어떤 목소리가 있으니까 볼멘 소리가 있겠죠. 그래 김경수 전 지사를 뭐 행안부 장관 살짝 그냥 두루치기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 요인이 있을 때 외교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첫 통화는 다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권선징악이에요. 빌런을 때려잡는 거예요. 예. 지금 빌런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내란 세력. 그러면 여론에서는 중도층, 그 다음에 또 40대 화이트 칼라, 이른바 또 호남, 또 수도권 네. 이런 쪽에서는 똘똘 뭉치겠죠. 그러면서 자영업층과 또 소상공인들을 향해서는 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풀 테니까 25만 원 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굿캅 배드캅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온화한 그리고 또 포용 또 통합을 강조하는 정신으로 민주당은 말 그대로 빌런들을 때려잡는 거죠. 그런데 그걸 멈춘다? 에이, 그거는 지금 정치 역학상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공으로 간다.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지방선거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완전히 보수 자체는 거의 뭐 그들나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자초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이런 상황이 되고 가끔씩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림은 뻔하잖아요. 다 예상이 돼요. 우리 이 그림이 이동재 앵커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추기면서 봐라. 우리는 통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인정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 우리도 이번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 돈도 많이 들이고. 그런데 또 부정선거 의혹 이야기하지 않냐. 아니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누가 빌런이냐. 그럼 또 중도층에서는 누가 빌런입니다 하면서 또 여론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때려잡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정치에서 여론을 장악하기 좋은 게 권성징악 전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도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수백 명을 뭐 구속을 시키고 또 지금 사이즈를 봐서는 최순실 특검보다 훨씬 더 크면 크게 갔지.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론에서는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역풍이 있을. 그 수위 조절을 하겠지. 완급 조절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동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거 상당히 이른바 뭐 통합은 뭐 우리가 그 통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통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란 특검의 내용을 보세요.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특검 기간이 150일이에요. 170일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연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것에 대한 그 기준을 또 하나 더 가면 더 가는 거죠. 또 다른 또 수정 특검안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파견 검사가 60명이에요. 60명이면 법조 출입했던 이동재 앵커 알잖아요. 이게 지금 2개인가요? 지금 2개 규모인가요? 60명이면은 어지간한 지방지검 한 2개 사이즈예요. 2개 사이즈예요. 그런데 간단히 끝낸다? 아유 이거 여기에다 또 뭐 있습니까? 3대 특검이니까 김건희 특검이 있죠. 수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명예기준 리스크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백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1년 내내 이야기거리가 끊이질 않네. 그러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저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언론에서
빼기 10개 더 나왔어. 이래버리면 또 분노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이런 특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지금은 약간 의식하고 있는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두렵겠죠. 지금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이런 침체에 빠진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희가 이따가 송국권 평론가님하고도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결국엔 이제 저희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수치로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경기도 같은 부분에 이번에 특히나 지지율이 많이 득표율이 좀 낮았었고 반면에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개혁 보수다 이런 식으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그 리빌딩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이번 대선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역과 연령과 직업을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이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 수도권이 끝장이 났어요. 두 번째는 충청권 끝장이 났어요. 예. 그 다음에 PK 끝장이 곧 날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위험해요. 예. PK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 TK만 온전한데 그나마 TK에서는 보수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 바로 우리 매일신문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 지역들이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느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PK가 민주당이 주는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민주당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호감도가 높은 정당이라서 표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 지역에서 표를 안 준 이유는 국민의힘이 못마땅해서 민주당으로 표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이네요. 2008년 총선, 2007년 이명박 당선 이후에 2008년 총선에 보시면은 경기도, 인천, PK, 충청 다 싹쓸이를 내요. 그렇죠. 예. 다 싹쓸이를 내요. 한나라당이. 예. 한나라당이. 그때는 민주당이 못마땅하고 무너져가는 정당이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희망을 건 거예요. 이 정당이 이른바 CEO 출신의 대통령이 잘하겠지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무슨 연령대예요.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2030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앙팡 테러블. 이들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몰라요. 그러면 지금 40대부터 생각해보세요. 40대, 50대, 60대, 40대, 50대는 지금 다 민주당으로 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60대는 쪼개져 있어요. 70대 이상만 보수야. 그런데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40대 50대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40대 화이트 칼라가 많잖아요. 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동재, 서재 뭐 있잖아요. 남재, 북재. 네. 근데 이제 이 말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때는 이명박에 한호했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YS에 한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말 그대로 그들의 니즈 파악을 못한 거예요. 40대 화이트 칼라는. 그러면 화이트 칼라 포기해요. 사포정 될래요?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미치고 환장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직업을 보면은 자영업은 보수 정당을 상당히 사랑했던 그렇죠. 직업군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루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블루칼라 중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얼마 안 돼요. 맞아.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해요. 네. 주부청은 보수야. 근데 주부청마저도 이번에 쪼개졌어. 왜? 주부청도 한동훈, 김문수 쪽으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홍준표는 하와이 가 있지. 한덕수는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모습에서 대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당분간 답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아니야. 네. 답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8년 전 탄핵 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한 그라운드 제로 리빌딩을 해라. 대충 리빌딩 하면 안 돼요. 아니 이재명 정권 곧 무너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또 가서 그 자리 차지하면 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완전히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3P 전략.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고추 세우세요. 첫 번째 보수가 뭐냐.
보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 내에 수두룩해. 보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네. 보수가 뭔지 압니까? 보수는요, 두 글자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보수는 실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있는 최정상의 최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로만 다 채우면 돼요. 다 채우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실력으로 하나 돼. 실력으로. 실력 있는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정말 최고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뭐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 정부 보조금 200억 중에서 100억은 여의도 연구원으로 가서 50억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50명을 10년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의도 연구원에 뼈를 묻게 해라.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낸다. 마지막. 보수가 사람들을 못 키웠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많아 보수에.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보수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사이에 기업인, 그 다음에 경영인, 이동재, 송국건 다 실력자들이에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보배로 만들어야 돼. 그걸 못한 거야. 근데 민주당은 뭐예요? 운동권 바구니에 다 담아서 똘똘 뭉쳤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뭐야? 실력, 국가 경영자 그룹들을 쫙 모아서 그룹을 만들면 돼. 당신은 뭐야? 우리는 국가 경영 운동권입니다. 국가 경영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쫙 진영을 구성해 보세요. 전 세계, 그러니까 국내 1위의 정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전 세계 우주 1위의 정당이 되려고 목표를 세우면 국내에서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네.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세미나에는 저를 안 불러요. 보수 세미나에 저를 안 불러. 네. 오늘 제가 이거 잘 쇼츠로 떠가지고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렸나 했다가 네. 우리 최고의 평론가인 송국건 평론가에게 여쭤보세요. 송국건 평론가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보수 재건론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네. 실력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배종찬 수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